최근에 트럼프가 느긋한 행동을 보여서 저 사람이 좀 정말 완전히 맛이 가도 크게 갔는가 하는 우려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보수 진영에서 일부 교계에 관여되는 이 보수 어떤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국가도 부르고 트럼프를 거론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요. 모든 문제가 한국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한국의 잘못이고 미국은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많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맹국은 동맹국이고 앞으로 미국과 더불어서 한국이 잘 해나가야 하지만은 미국도 대통령이 이 사람 한 사람일 때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한국을 배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문재인이 그런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걸 모릅니까? 그럼 문재인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가져가야 되지요. 제가 주말에 그 월남 베트남 전쟁이라는 10부작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 보면 미국은 끊임없이 베트남의 TAU라든지 키라든지 또 응웬 DM이라든지 이런 이 베트남의 지도자들 그리고 군 지도자들이 미국을 배신하고 부패하고 또 베트남 국민들의 다수가 지금 베트콩이나 월명의 편을 들고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통치를 한 부분은 한 40%밖에 안 되고 60%가 사실상 베트콩이나 월명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54년경에 이 프랑스에서 별도로 이 남쪽의 베트남의 괴뢰 항제를 몰아내고 DM이 집권을 할 때도 베트남은 상당히 취약해 했습니다. 미국이 64년경부터 10년 뒤에 직접적으로 이제 16,000명의 고문을 보내놨다가 개입을 할 때도 거기에 케네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존슨 대통령까지 그리고 그걸 총지휘한 맥나라마 국방장관부터 누구도 이 베트남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수 없고 늪에 빠졌고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게 될 때 결국은 인도차이나 방도를 연쇄적으로 공산화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차마 그걸 선택할 수 없어서 당시 민주당 정권에서 월명을 폭격하고 나중에 50만 명까지 파병을 합니다. 67년에는요. 그리고 미군이 막 이렇게 5만 명 이상 죽어나가고 매주에 몇백 명씩 죽어나가요. 한 달에 막 2,000명씩 기본으로 죽어나갑니다. 그걸 갖다가 겪으면서 온갖 욕을 다 먹고 국내에 반전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비판을 받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동서냉전 시대에 미국이 베트남을 포기하는 부분이 상대에게 잘못된 어떤 시각을 주고 소련이나 중국에 더 나아가서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쇠퇴되었다라는 낙인이 찍혀서 미국이 세계 최강의 서방 세계를 견제하는 지도자국의 위치에서 떨어질까봐 패배하는 것을 알고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도 계속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국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6.25 때 많은 미군이 전사했습니다만은 미국이 성공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아주 동서냉전에서 방어를 해서 오늘 이까지 끌고 온 좋은 모델이지요. 그런데 미국이 이 시점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것, 즉 전적으로 트럼프의 시각에 기인한 이 부분은 매우 잘못된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트럼프가 겉으로는 얼마 전에 자신이 비핵화에 대한 시간이나 속도에 제한이 없다, 느긋하게 천천히 하겠다 해서 제가 좀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겉으로만 그러지 속으로는 매우 조바심을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미국 언론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가도 좀 있다가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면서 어느 시점에는 여기에서 또 발을 빼야 되는데 그걸 빼려고 할 때
이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얼마나 그 부하의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한국의 문재인의 책임을 전가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될 건가. 근데 지금 트럼프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끌려 들어가면서 끌려가는 행태가요. 미국이 프랑스가 DMBMF에서 54년입니까? 대패를 해서 프랑스는 거기에 이 하노이 북서쪽에 있는 산악 지역에 이 자신들이 병사들을 한 10,000명쯤 풀어놓고 공수부대, 외인부대를 거기에 이 월명을 끌어들어가 전부 공중폭격이나 포격으로 끝낼라 했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대부분 죽거나 다 포로로 잡혀버렸어. 10,000명 이상이. 13,000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가 그 대패를 하면서 베트남에서 발을 뺄 때 미국이 베트남에 고문관을 보내서 이 남베트남을 지키려고 이제 끌려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한테 싱가포르에서 끌려 들어가서 이걸 발을 못 빼면서 미국이 그 뒤에 케네디를 거쳐서 더 나아가서 이 존슨까지 끌려가서 닉슨 때까지 끌려갑니다. 지금 그 모습이 지금 트럼프가 북한과의 6.12 미북 정상회담에 끌려 들어가서 몸 빠져놓으면서 그 중간에 고민을 하던 케네디, 그 다음에 존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속이 상해가. 나중에 출마를 안 하겠다. 출마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선거에 출마 포기까지 해버리죠. 지금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존슨 대통령의 모습이 그대로 이 오버뷰 되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가 최근에 이런 분통을 터뜨리는 부분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백악관 참모 국무부 관리 6명의 이름을 인용해서 트럼프가 지난주 후반에 참모들과 회의에서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해 발끈해서 참모들에게 매일 진전사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월남전에서도요, 포드 회장을 하던 맥나라마가 사상 제일 유능한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기는가 지는가를 가지고 컴퓨터에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가 금요일 날 컴퓨터에 각종 자료를 넣고 1월 월요일 아침에 오면 65년에 미국이 이길 거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미국의 전력과 월명의 전력이지 베트남 국민들의 민심에 대한 입안이나 즉 베트콩에 대한 호응이나 이런 거를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포스트란 영화에서 공개되었듯이 이 자기 밑에 각종 연구소에 똑똑한 사람을 거느리고 월남전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라 했어요. 그런데 뭔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월남에 베트남에 44개 이 도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또 1,000개가 넘는 군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그 양이 하도 많아서 누구도 그걸 분석해서 결론이 뭐다라고 자료의 방대함 때문에 결론 낼 생각을 아직 하지 못해버렸고 그 자료 중에 일부가 이 맥나라마가 갖고 있었는데 빠져나가가지고 그 분석했던 도와줬던 사람에 의해서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즈에 보도돼서 이 포스트라는 영화에 그 폭로를 둘러싼 갈등들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 분노한 거는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자기 입으로 즉각 이루어질 거라고 자랑했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와 한국전 실종 미군 유해 209의 송환이 전혀 진척이 없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대한 합의가 전혀 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걸 갖다가 좀 지연되면 미국 국민들이나 언론에 제시를 할 쇼감, 보여줄 쇼도 지금 열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부정적인 보도만 잇따르니까 매우 격앙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공식적으로는 지난 17일 날 기자들한테 북한과의 대화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과정이 끝나면 북한의 큰 혜택과 흥미로운 미래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라고까지 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폼페이오가 지난 7월 6, 7일 3차 방북을 해서
유해 문제 등에 대해서 사실상 마무리를 지어서 올 거라고 봤는데, 그런데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가 충격을 받은 것은 폼페이오가 가서 김정은이가 감자하고 미팅하러 갔다고 핑계에 김정은도 못 만나고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은 후속 회담을 미국과 여러 차례 취소를 했고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기본적인 소통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일단 한 개라도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유해 송환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개인적으로는 초조해서 죽을 지경이랍니다. 근데 그럼 뭐합니까? 지금 켈리 비서실장은 떠나겠다고 통보를 해놔서 후임자 물색 중이고, 매티스 장관도 최근에 이제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자, 트럼프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현실 인식은 다 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끊임없이 미국을 이렇게 뒤에서는 또 배신을 하고 뒷박을 때리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무슨 종전선언 논의회를 갔다가 우기는 정의용, 볼턴 만났죠. 근데 사실은 미국이 제기한 지금 협박, 즉 북한과의 밀수 부분에 긴급하게 가서 또 땜박질하러 갔다 온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의 몇 안 되는 친한 사람이 있죠.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죠. 이 사람이 지금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를 속이고 있다. 연합훈련 재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북한이 다른 미국 대통령한테 하던 못된 수법을 트럼프한테도 쓰고 있다. 이러면서 CBS 방송에 나와서 북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가 실제 상황보다 앞서가는 거 아니냐. 즉 말만 앞서가지 아무것도 내용이 없지 않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레이엄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참전 미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시한을 북한한테 제시하고 그때가 지나서 송환이 안 되면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며, 트럼프가 중국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중국이 북한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한미 훈련을 재개하자, 북한이 트럼프를 가지고 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서 경고를 해야 되고, 한국에서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켜서 미국이 전쟁 불사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트럼프하고 참 친한 사람인데 지금 트럼프 처지가 워낙 공경해지니까 트럼프를 대신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떠나게 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요, 북한의 핵 역량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핵시설 폐쇄나 연료봉 제거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고,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늘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론은 235일 동안 핵을 실험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지만은 핵물질 생산을 북한이 멈추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의 핵 역량은 점점 더 좋아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재벌 2, 3세보다 능력이 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나라 국민을 최소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려고 한다라고 말한 한국에 웃기는 두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난해 북한의 이 경제가요, 2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 아까 앞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마이너스 6.5, 97년 이후에 최악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뭐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도 있었고 가뭄까지 겹쳐서 그런 것이다라고 보이는데요. 2015년에 마이너스 1.1, 2016년에는 3.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마이너스 6.5를 기록했는데, 무슨 대북 제재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지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북한 경제를 파괴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도탄의 지경에 빠지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전적인 책임인 거죠. 그래서 농림어업 분야에서도 마이너스 1.3이고 광업에서는 수출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1%, 제조업은 4.8에서 마이너스 6.9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중화학공업 생산은 20년 만에 최저인 마이너스 10.4. 북한의 주력 산업이 중화학인데 이 분야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유일하게 서비스업에서만 0.5%. 지금 김정은이 뭐 관광객 유치한다면서 온갖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호텔이니 뭐 서비스 판매업장을 만드니까 그것만 그런 거고요. 북한의 1인당 총소득은 1285달러. 즉 146만 4천 원이라 하고 남한의 3,363만 6천 원의 23분의 1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요즘 한 4,000불 될 건데 중국은 8,000불이라 그러고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 북한 노예 지수를 발표한 호주에 있는 워크펄이라는 단체의 피오나 데이비드 이 재단의 조사국장과 이 미국의 소리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북한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설문조사를 하는데 북한에는 이 전문가, UN, 미국 국무부의 검증된 임금 보고서 등을 토대로 북한 사람이 얼마나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근데 올해는 탈북자의 정언이라는 새로운 방법까지도 동원을 했다. 그래서 1년 동안 탈북 남성, 여성을 50명이나 만났고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탈북하기 전까지의 일들을 들었는데 북한의 노동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노동 전투라는 말까지도 처음 들어봤다.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만 한다. 위험한 공사 현장, 농장, 노동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어린이까지 어른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이 원산의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몇 년이 걸려야 될 거를 몇 달 만에 맨손으로 해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북한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눈에 띄었냐 하니까 세대를 거쳐서 형벌이 이루어진다. 조부모, 부모가 북한 체제에 거슬리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자손까지도 처벌받고 있다. 지저분하고 위험한 아니면 광산이나 도로 건설 현장 등 열악한 곳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된다. 교사 등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급으로 일을 해야 된다. 본인의 인생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러면서 이 세계 노예지수 보고서가 국제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문제에서 핵하고 ICBM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지 말고 북한 주민의 존엄성과 안전을 위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옳은 거지만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간과하고 가서는 안 된다. 북한과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어떻게 인권 유린하는지에 대해서 눈 감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북한산 제품을 수입하지 말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북한 말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어린이 노동, 노예 노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커피라든지 뭐 옛날에 보면 다국적 기업의 뭐 신발 또 옷 이런 부분을 아예 그걸 쓰지 말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줘라고 하는 압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척 하는 사람들이 그런 커피점에 가서만 커피 마시고 또 그런 회사가 생산한 노예 노동으로 생산한 아동 노동으로 생산한 물품은 쓰지 말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공정무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산 제품을 수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북한 정권의 강제 노동을 그리고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거다. 그래서 이 자기 재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폴란드나 EU 국가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부분이다. 그곳에서 일하는 북한인들을 강제 노동자로 간주한다.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나라의 정부는 노동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존엄을 누리도록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는 진보 지식인이라는 사람, 좌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거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